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 문장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호하면서도 심오하게 들리는 탓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해석을 덧붙이곤 하죠.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 전체를 바탕으로 이 문장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거대한 깊이가 숨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미지의 심해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인용문은 니체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발견됩니다. 이 책 자체도 악명 높을 정도로 난해하기로 유명하죠. 심지어 이 문장은 아무런 맥락 없이 여성에 관한 두 개의 무관한 경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자신의 경구 스타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주조되어 최종 형태로 완성된 경구는 단지 읽는 것만으로 해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니체는 이 문장에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단순히 멋지게 들리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어둠 속으로, 저 깊은 시면 속으로 과감히 발을 내디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시면이 당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니체는 자신을 철학자라기보다는 심리학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과 문화, 그리고 시대의 정신과 영혼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죠. 그의 철학 전체가 바로 이 숨겨진 심리적 층위를 벗겨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는 관점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 사람의 철학은 그 사람의 사유의 질이 아니라 그의 건강 상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심리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함께 의심의 대가들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는 표면 너머를 보고 정신의 내밀한 작동 방식을 드러내며 인류를 병들게 하는 거짓된 의식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다고 믿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그것은 무의식과 리비도였고 마르크스에게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에서 자신의 심리학적 재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리학적으로, 즉 냄새로 모든 인간 영혼의 근접성, 아니 그 가장 깊은 핵심, 그 내장을 감지할 수 있다. 나의 예민함에는 심리적 더듬이가 갖춰져 있어 모든 비밀을 느끼고 파악한다. 수많은 인간 성격의 밑바닥에 놓인 감춰진 오물의 질을, 내장, 오물, 악취,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훨씬 더 복잡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단어의 함의를 가지고 유희하고 있습니다. 내장이라는 단어는 역겨움이나 잔인함과 연관되지만 동시에 교묘하게도 숨겨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내장과 장기는 피부와 근육이라는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 뒤에 감춰진 우리 몸이 작동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이죠. 결국 니체가 이 시적인 은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근원에는 그 멋진 외피 뒤에는 모호하고 숨겨져 있으며 추하고 불쾌한 핵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핵심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대부분을 구성하지만 이제껏 모든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간과해온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니체가 가장 사랑했던 문화, 바로 고대 그리스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참고 따라와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오디세우스를 존경했다는 사실은 늘 저에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일리아드의 주인공 아킬레우스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영광과 복수에 목마른 반신반인이며 전투에서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는 완벽한 전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용맹과 충의를 숭상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용맹함보다는 교활함과 속임수로 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은 비겁하고 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오디세우스도 싸우고 바다를 용감하게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적인 특징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이기에서 벗어나는 지능적인 사기꾼이라는 점입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속여 잠든 사이 공격하고 양들의 배에 자신과 선원들을 묶어 탈출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업적인 트로이 목마는 정정당당한 전투가 아니라 트로이인들의 어리석음과 오만을 이용하여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면 로마인들은 자신들을 트로이의 후예로 여겼기에 오디세우스를 거짓말쟁이 비겁자로 취급했습니다. 중세시대 단테의 신곡에서도 오디세우스는 지옥의 8번째 원, 즉 사기꾼들이 벌을 받는 곳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용기와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교활함과 속임수로 이기는 사람보다 선호합니다. 정직과 신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디세우스의 교활함을 미덕으로 보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이 관점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질문은 평생 그리스 문화에 매료되었던 니체 역시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인들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그리고 과학에 의해 형성된 우리 현대인에게 그들의 세계는 너무나 낯설고 폭력적이며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기독교적 도덕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즉 철학 이전의 렌즈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니체에게 그리스 문화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할 무렵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후 플라톤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플라톤은 세상에 이원론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이데아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최상의 세계가 아니며 단지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저 너머의 완전한 이데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이 철학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에 엄청난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현실과 외관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긴 것입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진짜 세계가 갑자기 가짜, 즉 이데아라는 진짜 세계의 값싼 모조품으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을 그려놓고 현실 속 인간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이원론적 부담 없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거짓과 진실, 속임수와 정직함 사이의 경계선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절대선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를 만든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성한 이데아를 모독하는 행위는 아니었던 거죠.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오디세우스에게서 무엇보다 존경했던 것은 그의 거짓말하는 능력, 교활함, 그리고 끔찍한 보복을 감행하는 능력이었다. 중요한 것은 예관과 존재의 대립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 이제 우리는 니체가 말하는 심연의 입구에 섰습니다. 플라톤 이후 서구 세계는 진실과 선, 아름다움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선하고 선한 것은 진실하며 따라서 거짓은 악하다는 등식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독교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거짓말이 죄가 되는 이유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대체된 셈이죠. 니체는 기독교를 민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사고의 기본 틀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이기심과 이타심.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명확한 반대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왜 차라리 비진리, 불확실성, 심지어 무지를 원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가진 편견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했지만 정작 가장 의심해야 할 문턱, 즉 가치의 대립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우리를 향해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어쩌면 진실하고 긍정적이며 이타적인 것들에 부여된 가치에도 불구하고 삶 전체를 위해 더 높고 근본적인 가치가 기만, 망상, 이기심, 탐욕에 부여되어야 할 가능성은 없을까? 어쩌면 저 선하고 존경받는 것들의 가치가 사악하고 명백히 반대되는 것들과 교묘하게 연결되고 얽혀 있다는 사실, 심지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심연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이전에 어떤 철학자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이라는 깔끔한 이분법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원초적인 혼돈 상태,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증오, 질투, 탐욕, 지배욕과 같은 감정들조차도 삶을 조건짓는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삶이 더 발전하려면 이러한 감정들 또한 함께 발전해야만 한다고 니체는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은 마치 심한 뱃멀미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심연의 정체입니다. 심연은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감춰진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문명과 도덕이라는 얇은 막 아래 꿈틀대는 원초적인 힘, 즉 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이타적인 행동조차도 그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다고 니체는 폭로합니다. 심지어 진리를 추구하는 고독한 철학자조차 이 힘의 의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리를 소유했다는 느낌보다 더 강력한 힘의 감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침내 원래의 문장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심리적 과정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잔인함을 가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타고난 욕망입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잔인함을 무지나 타락한 세계에서의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설명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잔인함에 대한 욕망, 타인을 지배할 때 느끼는 힘의 쾌감은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사고나 결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연을 들여다보는 행위의 첫 번째 위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그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정신의 심층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종류의 어둠과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플라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현실이라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추함과 씨름해야 하고 진실을 원한다면 거짓과 씨름해야 합니다. 심연이 우리를 다시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어둠, 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심연의 어둠에 우리 자신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니체는 더 사악해지고 더 야만적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종이나 파괴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힘의 척도는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도덕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충동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그 지하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이 결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에 따르면 이것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진정한 힘은 유혹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지 유혹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은 내면의 괴물과 괴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무력함이며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의 의지는 저항을 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니체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것은 그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여 우리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괴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인간 혹은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인, 즉 인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가 되어 돌아와야 합니다. 심연은 모든 영혼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탐욕스럽고 질투 많고 충동적인 부분입니다. 니체 이전의 철학과 심리학은 이 부분을 잘라내어 인류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야생의 늑대를 길들여 애완견으로 만들듯이 말이죠.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길들여진 동물이 과연 개선된 것인가? 그것은 약해지고 덜 위험해졌을 뿐 두려움과 고통, 굶주림 속에서 병든 동물이 된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따라서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과 마주하고 그것이 나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괴물과 싸우되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이해하고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더 건강하며 더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연을 들여다보면서도 괴물이 되지 않는 길이며 니체가 우리 미래의 철학자들에게 남긴 과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당신을 더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습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자신의 심연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